크렘린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새벽 2시, 긴급 소집령이 떨어졌습니다. 폴란드 국경에 한국제 전차 180대가 배치를 완료했다는 보고 때문이었습니다. 독일이 6년을 부른 물량을 한국은 단 18개월 만에 인도했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해내지 못한 속도였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서류나 부풀리는 나라라고요. 하지만 그 보고서를 쓴 사람, 러시아군의 무기 전부를 책임지던 군수총국 국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공포는 전차가 아니라는 것을요. 적국의 국장이 직접 확인한 한국의 진실. 왜 세계는 한국 공장 앞에 줄을 서는가?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모스크바 국방부 상황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폴란드 동부, 우리 국경에서 불과 200km 떨어진 기지의 한국제 K2 전차 180대가 배치를 완료했다는 첩보였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날부터 마지막 전차가 기지 정문을 통과한 날까지 걸린 시간은 단 18개월. 계약 규모는 170억 달러였습니다. 상황실의 대형 스크린에 그 두 개의 숫자가 나란히 떠오른 순간 30명이 넘는 장군과 참모들이 일제히 말을 잃었습니다. 오보야. 숫자가 잘못 들어온 거야. 누군가 낮게 내뱉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18개월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아는 세계의 상식에는 존재하지 않는 숫자였으니까요. 독일이 자국의 자랑이라는 전차를 새로 주문받으면 인도까지 6년을 부릅니다. 미국의 생산 라인에는 이미 몇 년치 주문이 밀려 있습니다. 프랑스는 아예 대량 주문 자체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는 세계의 질서였습니다. 그런데 18개월이라니요. 하지만 위성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띄워진 사진 속에는 눈 덮인 폴란드 벌판 위에 검은 차체들이 바둑판처럼 정렬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보고가 올라간 직후 크렘린에서 긴급 소집령이 떨어졌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짧고 차가웠죠. 40분 안에 들어오라는 지시였습니다. 저는 관용차 뒷좌석에서 문제의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히터가 돌아가는데도 종이를 넘기는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창밖으로는 얼어붙은 모스크바 강이 검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장, 서명란에 적힌 이름을 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나톨리 레베데프. 제 이름이었습니다. 몇 시간 전, 제 손으로 결제해서 올린 문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안보 수뇌부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은 그 보고서를 쓴 사람이 바로 저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적국의 군수 책임자였던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지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두세요. 이 이야기의 결말은 아마 여러분의 상상과 완전히 다를 테니까요.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아나톨리 레베데프, 59살. 러시아 국방부 군수총국 국장입니다. 이 나라 군대가 쓰는 전차와 미사일과 포탄, 그 모든 조달 서류가 제 책상을 거쳐갑니다. 21살에 우랄의 전차 공장 우랄바곤자보드에서 용접공으로 시작했고 엔지니어로 7년을 보낸 뒤 국방부로 옮겨 31년을 일했습니다. 합치면 38년입니다. 그 38년 동안 저는 단 하루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기를 강물처럼 찍어내는 힘, 그것은 러시아의 피에 새겨진 재능이라고 말입니다. 새벽에 크렘린 복도는 길고 조용했습니다. 제 구두 소리만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울렸죠. 회의실 문이 열리자 담배 연기와 식어버린 커피 냄새가 훅 끼쳤습니다. 긴 테이블에는 벌써 안보 수뇌부가 모여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불려나온 얼굴들은 하나같이 돌처럼 굳어 있었죠. 국장, 설명하시오. 이 숫자가 전부 사실이오? 세 개의 채널의 첩보가 전부 일치합니다. 위성사진까지 교차 확인했습니다. 기지 야적장에 정렬된 차체만 최소 170대 이상입니다. 18개월 만에 180대라. 폴란드 현지에서 조립이라도 했다는 건가? 아닙니다. 전량 한국의 공장에서 완성되어 배로 넘어왔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바로 그때 테이블 반대편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류철도 펼치지 않은 채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 남자. 국방부 제1차관 오를로프였습니다. 다들 왜 이러십니까? 한국입니다. 한국. 미국 치마폭에 숨어 사는 나라가 서류의 숫자 좀 부풀린 걸 가지고 밤잠까지 설치며 모이시다니.
우리 체면이 아깝습니다. 몇몇이 안도한 듯 따라 웃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그 순간에는 저도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국이지. 그 나라가 뭘 만든다고. 그렇게 믿는 쪽이 훨씬 편했으니까요. 38년 동안 쌓아 올린 제 세계가 흔들리는 것보다는 남의 나라, 서류가 거짓이라고 믿는 쪽이 100배는 편했습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추가 확인 지시만 떨어졌죠. 하지만 상황실로 돌아온 저를 당직 장교가 다급하게 붙잡았습니다. 젊은 중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국장님, 방금 들어온 추가 첩보입니다. 같은 계약의 자주포 물량이 다음 달 선적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예정보다 앞당겨진 일정이랍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목덜미가 서늘해졌습니다. 서류나 부풀리는 나라가 납기를 앞당긴다고?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새벽이 제 38년을 통째로 무너뜨리는 첫날 밤이 될 줄은 말입니다. 제가 어떤 인간이었는지부터 말씀드려야 이 이야기가 공정해질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의 절반은 우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21살에 공장 문을 처음 밀고 들어갔을 때 뺨을 때리던 쇳가루 섞인 공기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천장이 보이지 않을 만큼 거대한 조립동, 크레인이 전차 포탑을 통째로 들어 옮기던 굉음, 발밑을 타고 올라오던 프레스의 진동, 그리고 그 한복판에 바위처럼 서 있던 바실리 반장님. 제 스승이었습니다. 반장님은 말수가 적은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차 이야기만 나오면 눈빛이 달라졌죠. 어느 겨울밤, 야간 근무를 마치고 나온 저를 붙잡고 반장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나톨리, 잘 들어라. 전차는 한 대를 잘 만드는 게 재주가 아니다. 강물처럼 흘려보내는 게 재주다. 오늘 10대, 내일 10대, 전쟁이 끝나는 날까지 하루도 마르지 않는 강. 그 강을 가진 나라만이 살아남는다. 반장님의 아버지 세대는 실제로 그 강을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대조국 전쟁 시절 우랄의 공장들은 눈보라 속에서 전차를 수만 대 단위로 찍어냈습니다. 기계가 얼면 사람의 체온으로 녹여가며 만들었다고 했죠. 세계가 그 강철의 강물에 휩쓸렸습니다. 반장님은 은퇴하던 날 기름대에 전 낡은 생산일지 한 권을 제게 건넸습니다. 하루하루의 생산 대수가 연필로 빼곡히 적힌 수첩이었습니다. 이건 숫자가 아니다. 심장 박동이야. 공장이 살아있다는 증거지. 이 박동이 멈추는 날이 오면 그때는 나라가 멈추는 거다. 저는 그 일지를 성경처럼 간직했습니다. 국장실 책장 가장 높은 칸, 손을 뻗으면 닿는 자리에 늘 그 수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저라는 인간의 세계관이 세워졌습니다. 첫째, 대량 생산은 우리가 발명한 기술이고 그 적자는 러시아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강철의 강은 우랄에서 발원했다고 배웠으니까요. 둘째, 한국은 남의 설계도를 조립하는 나라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미군이 주둔하는 나라, 미국 무기의 면허 생산으로 걸음마를 뗀 나라. 제 서랍 속 낡은 평가서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고 저는 수십 년 동안 그 평가서를 갱신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셋째, 실전 없는 무기는 전시용 장난감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무기는 전장에서 단련됐지만 한국은 오랫동안 총성이 멎어 있는 나라라고만 여겼죠. 심지어 저는 술자리에서 이런 농담까지 하고 다녔습니다. 70몇 년 전 그 반도의 남쪽 끝까지 밀고 내려갔던 전차들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아느냐고. 우리 공장이라고. 한국인들에게 전차가 무엇인지 처음 가르쳐 준 건 다름 아닌 우리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좌중에 웃음이 터졌고 저는 잔을 비우며 흐뭇해했습니다. 지금 이 대목을 말하는 제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편견은 성벽과 같아서 그 안에 사는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안락한 집이 되어주니까요. 긴급 소집 다음 날 오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관계부처 국장급까지 40명 가까이 모였죠. 제가 상황 보고를 마치기가 무섭게 오를로프 차관이 손가락 마디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말을 잘랐습니다. 레베데프 국장, 당신 지금 이 방에서 뭘 하자는 겁니까? 한국 전차가 폴란드에 몇 대 굴러다닌다고 러시아군 수뇌부가 한자리에 모여 대책회의라니. 부끄러운 줄 아시오. 차관님, 문제는 전차가 아니라 속도입니다. 18개월이라는 납기가 사실이라면 우리의 모든 계산이 달라집니다. 납기 같은 소리 하는군. 미국이 뒤에서 다 만들어줬겠지. 아니면 폴란드 놈들이 절반은 허수로 계약했거나. 국장은 서류만 오래 들여다보더니 겁쟁이가 다 됐어. 그러다 곧 한국 노래도 듣고 다니겠군.
회의실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얼굴이 달아올랐지만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의 말을 뒤집을 근거가 제게도 없었으니까요. 아니, 정직하게 말하면 뒤집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이 맞기를 저 역시 바랐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끝내 잠들지 못했습니다. 퇴근을 미룬 채 집무실에 남아 몇 달째 결제판 맨 밑에 깔려있던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전군 정밀유도 무기 재고 실사 보고서, 창고별 실제 보유량을 전수조사한 문서였습니다. 사실 저는 이 서류를 일부러 밑에 깔아두고 있었습니다. 펼치는 게 두려웠으니까요. 페이지를 넘길수록 숨이 가빠졌습니다. 종이 위에 숫자들이 목을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현재 소모 속도 기준, 잔여 재고 91분, 90일. 석 달이었습니다. 석 달이면 강이 마른다는 뜻이었습니다. 등골을 타고 식은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고 한참 동안 천장만 올려다봤습니다. 책장 위 스승의 생산일지가 그날따라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심장 박동이라고 하셨죠, 반장님. 그런데 지금 우리 신전도는 어떤 모양입니까? 그래도 저는 마지막 편견 하나를 붙들고 버텼습니다. 우리 강이 마른 것뿐이다. 저들의 강이 흐르는 게 아니다. 이 시대에 그 강을 다시 흐르게 할 수 있는 나라 따위는 세상에 없다.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집무실 불을 껐습니다. 그 마지막 성벽이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석 달 전으로 잠깐 돌리겠습니다. 재고 경고가 처음 감지됐을 때 저는 자신만만하게 증산 명령서에 서명했습니다. 포탄 생산 3배 증산, 유도무기 라인 전면 재가동. 펜을 움직이면서 일말의 불안도 없었습니다. 우랄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강철의 강이 있으니까. 서명 한 번이면 강물은 다시 흐르는 거라고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명령서가 어떻게 됐는지 저는 우랄 공장장의 전화로 알게 됐습니다. 크렘린 소집이 있고 사흘 뒤의 일이었습니다. 국장님, 목이 달아나도 좋으니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산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이라니. 라인이 있고 도면이 있는데 대체 뭐가 문제야? 협력사가 없습니다. 소련 시절 이 공장에 부품을 대던 회사가 400곳이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곳은 60곳입니다. 광학 부품은 라인이 끊겼고 특수강은 수입이 막혔고 베어링 하나 받는데 9달이 걸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 숙련공 평균 나이가 58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벌써 다 떠났어요. 도면이 있으면 뭘 합니까? 그 도면을 읽을 손이 없는데요. 수화기를 쥔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400곳에서 60곳. 저는 그 숫자를 서류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외면해 왔다는 게 정직한 표현이겠죠. 강은 상류의 지천들이 마르면 함께 마릅니다. 저는 그 당연한 이치를 국장이 되고 나서 잊어버렸던 겁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감원 명단이 내려온다는 소문이 사실입니까? 2,000명이라던데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명단에 근거가 되는 예산안 서류에 서명한 사람이 다름 아닌 저였으니까요. 전화를 끊자마자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아들 일리아였습니다. 일리아는 바로 그 공장의 설계부 엔지니어입니다. 제가 걸었던 길을 그대로 걷겠다며 모스크바의 좋은 자리를 마다하고 우랄로 내려간 세상에서 저를 가장 닮은 녀석입니다. 아버지, 공장의 명단이 돌고 있어요. 2,000명이래요. 제 옆자리 스테판 아저씨도 들어있어요. 그 아저씨, 이 공장에서만 34년을 용접했어요. 아버지, 이게 사실이에요? 일리아, 사정이 복잡하다. 아버지가 만든 서류라는 말도 돌아요.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네. 저는 이번에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거친 숨소리만 한참 이어졌습니다. 그 침묵이 모처럼 제 가슴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것은 강철의 강이었는데 제가 물려주고 있는 것은 말라붙은 강바닥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를로프 차관이 저를 자기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는 소파를 권하지도 않은 채 창가에 서서 서류 한 장을 제 앞으로 툭 밀었습니다. 제가 올린 재고 실사 보고서였습니다. 이 90일이라는 숫자, 고치시오. 고치다니요. 180일로 고쳐서 다시 올려요. 위에는 아무 문제 없다고 보고할 거요. 지금 이 시국에 석 달짜리 재고 보고서가 올라가 봐. 누구 목이 날아가겠소? 내 목이요? 아니지. 당신 목이요, 국장. 차관님, 그건 숫자 조작입니다.
창고가 비어 있는데 종이에만 가득 차 있으면 정작 그날이 왔을 때 병사들은 종이를 쏩니까? 오를로프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찌나 차갑던지 방 안 온도가 몇 도는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레베데프, 당신 아들 우랄에 있다지. 설계부라고 했던가. 요즘 감원 명단이라는 게 참 유동적이야. 2,000명이 3,000명이 되기도 하고 어제까지 없던 이름이 오늘 아침에 생기기도 하고 종이라는 게 원래 그래. 당신이 제일 잘 알잖소. 종이는 쓰는 사람 마음이라는 걸.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이 남자는 나라의 창고가 비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그 사실을 지우려 했고 지우개 대신 제 아들을 저울추로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른 말을 삼키느라 어금니가 아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스승의 생산일지를 책상 위에 꺼내놓고 새벽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연필로 눌러 쓴 숫자들, 심장 박동, 공장이 살아있다는 증거. 반장님, 우리 심장은 지금 멎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위에 인간들은 심전도 그래프를 손으로 그려 넣으라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날이 밝자마자 저는 조작된 보고서 대신 전혀 다른 서류를 들고 차관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해외 실태 조사 출장 계획서였습니다. 폴란드에 인도된 한국 무기의 실체,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실제 생산 능력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오겠다는 내용이었죠. 90일이라는 숫자를 지울 수 없다면 그 숫자를 메울 방법이 이 세상 어딘가에 존재하기는 하는지 그것부터 알아야 했으니까요. 오를로프는 계획서를 대충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조립 공장 견학이라. 좋지. 가서 실컷 구경하고 오시오. 삼류 국가가 어떻게 서류를 꾸며서 세계를 속이는지 그 재주라도 배워오면 남는 장사니까. 아, 그리고 국장. 그 90일짜리 보고서는 당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내가 알아서 처리해 두지. 저는 어금니를 깨물고 그 방을 나왔습니다. 반드시 증거를 들고 돌아오겠다고 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다만 그때까지 제가 찾으려던 증거는 한국의 허상을 벗겨내는 증거였습니다. 저들의 18개월이 거짓말이라는 증거. 제 성벽을 지켜줄 마지막 증거 말입니다. 출장 당일 새벽,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당직 중령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국장님, 속보 2건입니다. 첫째, 한국이 폴란드 2차 물량 인도를 완료했습니다. 예정보다 5개월 빠릅니다. 둘째, 중동에서도 움직임이 확인됐습니다. UAE가 자국 수송기까지 띄워서 한국제 방공 포대를 조기에 실어갔습니다. 웃돈을 얹어서라도 빨리 달라고 했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든 채 창밖을 봤습니다. 동트기 전에 모스크바는 아직 캄캄했습니다. 서류나 부풀린다던 나라에 왜 세계는 웃돈까지 얹어가며 줄을 서는 걸까요? 어제까지 종이 위에 죽어있던 숫자들이 그 순간 처음으로 살아 움직이며 저를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비웃으러가는 그 나라에서 스승님이 평생 찾아 헤매던 답을 보게 될 줄은, 그리고 그 답이 제 조국의 심장이 왜 멎었는지까지 알려주게 될 줄은 말입니다. 바르샤바에는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항 입국 심사대의 오스트리아 국적의 방산 컨설턴트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국제 방산 협력 포럼에 참관 초청장과 함께였죠. 러시아 국방부 군수총국 국장이 제 이름으로 폴란드 땅을 밟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심사관이 도장을 찍는 그 몇 초 동안 저는 속으로 제 출장의 목적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18개월이 거짓임을 증명할 것, 서류의 허수를 찾아낼 것, 미국이 뒤에서 대신 만들어준 흔적을 찾아낼 것. 저는 그 세 줄을 수첩첩장에 적어두기까지 했습니다. 38년 경력의 감시관이면 사흘 안에 끝날 일이라고 생각했죠. 부풀려진 계약서는 언제나 어딘가에서 바느질 자국을 드러내는 법이니까요. 저는 그 자국을 찾는 일로 반평생을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포럼 첫날, 대강당에서 폴란드 군비청의 공개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단상에 오른 사람은 군비청의 토마시 노박 국장이었습니다. 각국 기자와 무관, 방산업계 인사 300명이 강당을 가득 메웠죠. 질의응답 시간, 서방 기자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국장님, 전통의 유럽산 대신 한국산 전차를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정치적 고려였다는 말도 있는데요. 노박 국장은 안경을 고쳐 쓰더니
마이크를 천천히 끌어당겼습니다. 정치적 고려라. 좋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견적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독일에 먼저 물었습니다. 돌아온 견적서에 적힌 첫 인도 시점은 6년 뒤였습니다. 6년. 우리는 다시 물었습니다. 더 당길 수 없느냐고. 대답은 이랬습니다. 생산 라인을 새로 깔아야 해서 오히려 늦어질 수도 있다고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노박 국장이 말을 이었죠. 한국은 계약 18개월 만에 첫 물량 180대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량은 약속보다 5개월을 앞당겨 줬죠. 여러분, 국경을 맞대고 사는 나라에게 6년이라는 납기는 숫자가 아닙니다. 사형 선고입니다. 우리는 정치를 선택한 게 아니라 생존을 선택한 겁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박수를 칠 수 없었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 나왔거든요. 5개월을 앞당겼다는 그 두 번째 물량. 그 속보를 제게 전한 사람이 바로 우리 당직 중령이었으니까요. 첩보가 아니라 이 나라에서는 그냥 공개된 사실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실물을 봐야 했습니다. 다음 날 참관단 버스가 바르샤바 동쪽의 기갑 기지로 향했습니다. 위성 사진으로만 보던 바로 그 기지였습니다. 정문이 열리고 연병장이 눈에 들어온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반쯤 일어났습니다. 눈 덮인 연병장 위에 검은 전차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의 점들이 아니라 포신에 눈이 쌓인 실물이었습니다. 차체에 그려진 폴란드군 마크 옆으로 아직 지우지 않은 한글 검수 스티커가 붙어 있는 차량도 보였습니다. 저는 위장 신분이라는 것도 잊고 정비구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정비구 안에서는 폴란드 정비병들이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상황판에는 차량별 가동 상태가 붙어 있었죠. 저는 지나가는 척하며 그 숫자들을 훑었습니다. 바느질 자국을 찾으려던 제 눈이 오히려 다른 것에 붙들렸습니다. 가동률 97%. 인도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대규모 물량에서 나올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새 무기는 원래 장고장과의 전쟁입니다. 우리 최신 차량들도 초도 배치 때는 가동률이 60%대를 헤맸습니다. 그런데 97이라니요. 저는 상황판 아래쪽에 비고란을 읽고 나서야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부품 재고 현황이라는 항목에 결품 없음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바다 건너에서 온 무기인데 부품이 마르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오후에는 참관단이 기지 외곽의 사격장으로 안내했습니다. 눈발이 다시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시계가 나쁜 날씨였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잘 됐다. 기동 시연이야 어느 나라든 하지만 이런 날씨에 실사격까지 보여주지는 못할 거라고요. 악천후는 모든 무기의 민낯을 드러내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제 예상은 10분 만에 깨졌습니다. 관측소 스피커에서 카운트다운이 흘러나오더니 능선 뒤에서 한국제 전차 3대가 눈보라를 찢으며 튀어나왔습니다. 시속 60km가 넘는 속도로 험지를 내달리면서도 포탄 많은 수평을 문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포성이 울렸습니다. 2km 밖에 표적이 주저앉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기동 간 사격이 전부 명중이었습니다. 포성이 울릴 때마다 관측소 유리가 떨렸고 제 심장도 함께 떨렸습니다. 눈보라 속 기동 간 명중. 우리 교범에서도 최상급 승무원에게나 기대하는 과업이었습니다. 시연이 끝나고 참관단에게 폴란드 전차병들과 짧은 대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앳된 얼굴의 중사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새 전차가 어떠냐고. 형식적인 답을 예상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중사는 장갑을 벗더니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동부 국경 마을 출신입니다. 전쟁이 국경 너머에서 시작된 뒤로 저희 어머니는 뉴스만 틀면 한숨을 쉬셨습니다. 밤에 비행기 소리만 나도 창가로 달려가셨고요. 그런데 이 전차들이 저희 부대에 배치되고 나서 어머니가 제게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요즘은 잠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저한테 이 전차는 강철 덩어리가 아닙니다. 어머니의 잠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무기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38년 동안 관통력과 방호력과 단가만 따져온 제게 어머니의 잠이라는 항목은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항목을 채워준 나라가 어디인지 저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해질 무렵 참관 일정이 마무리될 때쯤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참관단을 안내하던 노박 국장이었습니다. 그는 각국 참관단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들 전차를 보러 오셨겠지만 사실 우리가 한국을 선택한 진짜 이유는 전차가 아닙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럼 무엇이냐고. 공장입니다. 멈추지 않는 공장. 그게 무슨 뜻인지는 직접 가서 보시면 압니다. 저는 그 말을 수첩에 받아 적었습니다. 펜을 쥔 손이 뻣뻣했습니다. 허수를 찾으러 온 사흘째, 제 수첩에는 허수 대신 이해할 수 없는 문장만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르샤바를 떠나 베를린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독일 방산업계에서 30년을 굴러온 임원 하르트만이었죠. 중립지대의 학회에서 만나 위스키 잔을 부리치던 사이였습니다. 서로의 소속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해주는 이 바닥 특유의 우정이었다고 해두겠습니다. 호텔 바에서 마주 앉자마자 저는 단도직입으로 물었습니다. 하르트만, 폴란드건 솔직히 말해보게. 자네들이 일부러 양보한 거지. 어차피 유럽 재무장으로 주문이 넘칠 테니까. 하르트만은 잔을 내려놓고 한참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웃었는데 그 웃음이 어딘가 쓸쓸했습니다. 양보라. 아나톨리, 자네 정말 모르고 묻는 건가? 우리는 양보한 게 아니야. 진 거지. 그것도 처참하게. 유럽 전체가 재무장에 8천억 유로를 퍼붓기로 했다고 들었네. 그 돈이면 자네들 라인이 밤낮 없이 돌아갈 텐데. 돈은 있지. 돈은 넘쳐. 문제는 그 돈으로 살 물건이 없다는 거야. 하르트만은 냅킨 위에 볼펜으로 숫자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들어보게. 유럽에서 전차 좀 만든다는 4개국. 우리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이 네 나라가 지금 당장 굴릴 수 있는 주력 전차를 다 합치면 몇 대일 것 같나? 890대야. 890대. 그 중에 이탈리아는 정수의 절반이 수리대기 중이고. 그런데 한국은 한 나라가 2400대를 굴리고 있어. 그것도 대부분 자국 공장에서 뽑아낸 최신 계열로. 890대 2400점. 자주포는 더 비참해.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의 52%가 한국산이야. 절반이 넘는다고. 우리가 라인을 하나 새로 까는데 4년이 걸린다는 견적이 나왔네. 4년 뒤에 라인이 완성되면 뭐하나. 그 라인에 세울 숙련공이 없는데. 채용 공고를 내도 오는 사람이 없어. 용접공 평균 연령이 얼마인지 아나? 자네 나라랑 비슷할걸. 890이라는 숫자도 후하게 쳐준 거야. 지난달에 이탈리아 쪽 실사 이야기를 들었네. 서류상으로는 전차 200대를 보유한 걸로 돼 있는데 창고문을 열어보니 당장 시동이 걸리는 건 50대 남짓이었다더군. 나머지는 서로 부품을 뜯어먹으며 버티는 중이고 한 대를 살리려고 한 대를 죽이는 거야. 영국은 어떤 줄 아나? 차기 전차 사업을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 완편 대대 하나를 못 채웠어. 예산은 그 사이 2배로 불었고 이게 유럽의 민낯이야. 자네 입으로 그런 말을 하다니. 내 입으로 하니까 믿게. 나는 이 바닥에서 30년을 벌어먹은 사람이야. 우리 물건이 나쁘다는 게 아니야. 한 대 한 대는 예술품이지. 하지만 아나톨리, 전쟁은 예술품 전시회가 아니잖나. 언젠가 자네가 그랬지. 자네 스승이 전차는 강물처럼 흘려보내는 게 재주라고 가르쳤다고. 우리는 그 강을 우리 손으로 메웠어. 그리고 이제 와서 강바닥에 주저앉아 비가 오기만 비는 중이지. 뜨끔했습니다. 오래전 술자리에서 하르트만에게 스승의 교리를 자랑삼아 떠든 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그 문장은 러시아의 훈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문장이 유럽과 러시아를 한꺼번에 찌르는 부검 소견서가 되어 돌아와 있었습니다. 저는 잔을 비웠습니다. 위스키가 썼습니다. 58. 우랄 공장장의 목소리가 귓가에 겹쳤습니다. 우리만 앓는 병인 줄 알았던 그 병을 유럽 전체가 앓고 있었던 겁니다. 냉전이 끝나고 모두가 같은 선택을 했으니까요. 라인을 닫고 사람을 내보내고 기술은 도면으로만 남겨두는 선택. 저는 그 선택의 서류에 서명해 온 수많은 손 중 하나였습니다. 하르트만, 하나만 더 묻지. 자네 회사는 그럼 어쩔 셈인가? 하르트만은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건 술김에 하는 소리로 듣게. 우리 한국에 사람을 보냈네. 견제하러? 부탁하러. 저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독일이, 그 자존심의 나라가 한국에 부탁을 하러 갔다니요. 부품 공급망을 나눠 쓸 수 있는지 아니면 한국 라인에서 우리 물량 일부를 위탁 생산할 수 있는지. 웃기지? 30년 전에는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배우겠다고 왔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줄을 서. 그런데 아나톨리, 그 줄이 얼마나 긴지 아나?
우리 앞에 선 나라만 8비야. 8나라가 줄을 선 공장. 저는 노박 국장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멈추지 않는 공장. 그게 무슨 뜻인지 직접 가서 보라던 말으려. 하지만 말이야. 하르트만이 잔을 들며 덧붙였습니다. 우리보다, 자네 나라보다 더 급한 데가 있어. 어딘가. 워싱턴. 저는 웃었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저는 웃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라니. 세계 최강 대국이 무기가 급하다니. 그건 농담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웃음이 제 인생 마지막 편견의 웃음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베를린 호텔 방에서 저는 밤새 자료를 파고들었습니다. 하르트만이 넘겨준 업계 보고서와 공개된 의회 자료들. 처음에는 믿지 않을 작정으로 읽었습니다. 하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숫자들이 하나같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세계 최강이라는 나라의 정밀유도 무기 연간 생산량 400발. 최근의 분쟁 몇 주 동안 소모된 수량 4,000발. 1년 내내 만들어도 몇 주치를 못 채우는 계산이었습니다. 성능은 세계 최고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쏜 것을 내일 채워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고서에는 동맹국들에 보낸 통보 문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계약된 미사일의 인도를 4년 연기한다는 통보. 사유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자국 소요 우선. 미안하지만 우리가 먼저 쓰겠다. 최강대국이 동맹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냉전 시절, 우리는 미국의 생산력을 두려워했습니다. 바다 건너에서 무기를 강물처럼 흘려보내던 나라. 그런데 그 강도 말라 있었습니다. 이유는 우리와 같았습니다. 적이 사라진 30년 동안 이윤이 나지 않는 라인은 하나씩 문을 닫았고, 조선소는 두어 곳만 남았고, 숭령공은 늙어갔던 겁니다. 자본주의는 쓸모없는 강을 유지해주지 않으니까요. 그때 방 안의 TV에서 속보 자막이 흘렀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집어 볼륨을 올렸습니다. 미국, 한국의 군함 건조 공식 요청. 규모 10척. 앵커가 말했습니다. 자국 조선소들의 적체로 신규 함정 건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미국이 동맹국, 한국의 조선소의 함정 건조를 공식 타진했다고. 화면에는 한국의 거대한 도크가 잡혔습니다. 골리앗 크레인이 밤하늘을 배경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소리내어 중얼거렸습니다. 무기를 팔아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가 이제 무기를 사러 다니는구나. 그리고 그 주문서가 향한 곳이.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문장의 끝에 올 나라 이름을 제 입이 아직도 인정하기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일리아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우랄은 새벽이었습니다. 불길했습니다. 일리아, 이 시간에 무슨 일이냐?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가 젖어 있었습니다. 명단이 확정됐어요. 2,000명. 저는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스테판 아저씨가 잘렸어요. 스테판이. 오늘이 마지막 출근이었어요. 아저씨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34년 동안 서 있던 자기 라인 앞에 가서 용접 장갑을 벗어서 걸어놓고 나갔어요. 아무 말도 없이요. 그 장갑이 아직 거기 걸려 있어요, 아버지. 아무도 못 치우고 있어요. 스테판이 뭐라고 하더냐? 미안하다고 했어요. 잘리는 사람이 남는 사람들한테 미안하다고요. 자기가 나가면 3라인 마무리 용접을 받아줄 사람이 없다고. 그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아버지, 그 아저씨 손이요. 화상 흉터 위에 또 화상을 입어서 지문이 없어요. 30년 넘게 강철에 지문을 갈아 넣은 사람을 종이 한 장이 하루아침에 지웠어요. 일리아는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들이 숨을 고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호텔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은 채 전화기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아버지, 저 어릴 때 기억나세요? 아버지가 처음 공장에 데려가 주셨던 날이요. 스테판 아저씨가 저를 무동 태워서 라인을 한 바퀴 돌아주셨잖아요. 여기가 내 아버지가 일하던 자리라고. 이 강철이 전부 사람 손에서 나오는 거라고. 저는 그날 때문에 엔지니어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엔 아이를 무동 태워줄 사람도 없고 데려올 아이도 없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안쪽으로 그 장갑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기름때에 절어 손가락 모양 그대로 굳은 낡은 장갑. 34년 동안 강물을 흘려보내던 손. 그 손을 잘라낸 서류의 출발점에 제 서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국장이 되고 나서 펜보다 무거운 것을 들어본 적이 없는 손이었습니다. 한때는 이 손에도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강철 대신 종이를 만지게 된 것은, 그리고 그 종이로 사람을 자르게 된 것은, 아버지, 하나만 물을게요. 아버지가 젊을 때 배웠다는 그 강물이요. 하루도 마르지 않는 강. 그건 다 어디로 갔어요? 정말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한 장의 그림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눈 덮인 폴란드 벌판에 검은 전차들, 결품 없음이라고 적힌 상황판, 8나라가 줄을 선 공장, 그리고 밤하늘 아래 움직이던 골리앗 크레인. 일리야, 아직은 모른다. 하지만 알아 오마. 그 강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아비가 직접 보고 오마. 전화를 끊고 저는 가방 깊숙한 곳에서 스승의 생산일지를 꺼냈습니다. 출장길에 그것을 챙긴 이유를 그날 밤에야 알았습니다. 연필로 눌러쓴 숫자들 위에 손바닥을 얹었습니다. 심장 박동. 공장이 살아있다는 증거. 반장님. 이 박동이 아직 뛰는 곳이 지구상에 딱 한 군데 남아있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곳이 제가 평생 비웃던 나라랍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항공사에 전화를 걸어 행선지를 바꿨습니다. 모스크바가 아니라 한국이었습니다. 탑승 직전 오를로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기분 나쁠 만큼 명랑했습니다. 국장, 구경은 잘하고 있나? 폴란드에서 뭘 봤는지 모르겠지만 보고서에는 확인된 위협 없음. 이 6글자면 충분해. 아, 그리고 좋은 소식. 그 90일짜리 재고 보고서 말이야. 내가 벌써 180일로 고쳐서 위에 올렸어. 다들 아주 만족하시더군. 거봐, 종이는 쓰는 사람 마음이라니까. 차관님, 창고는 종이를 읽지 않습니다. 뭐라고? 아닙니다. 며칠 더 둘러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전화를 끊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예감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가려는 곳에서 보게 될 것이 저 남자의 종이 왕국을 무너뜨릴 진실일 거라는 예감 말입니다. 한국의 남쪽 도시 창원에 도착한 것은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국제방산협력 행사의 참관단 자격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도시로 들어가는 길, 저는 창밖을 보며 첫 번째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산업도시 특유의 무거운 공기는 같았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젊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으로 퇴근하는 사람들 속에 청년들이 섞여 있었죠. 우랄에서는 10년 넘게 보지 못한 풍경이었습니다. 다음 날, 참관단은 전차를 만드는 현대로템의 공장으로 안내됐습니다. 우리를 맞은 사람은 생산본부장이라는 직함의 남자였습니다. 강태호, 50대 중반, 악수는 짧았고 말은 더 짧았습니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보여드리는 게 빠르겠습니다. 공장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섰습니다.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프레스가 강판을 누르는 진동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고 용접 불꽃 튀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습니다. 쇳가루와 절삭유 냄새가 코를 찔렀죠. 눈을 감으면 40해 전 우랄이었습니다. 21살에 제가 처음 공장 문을 밀고 들어섰던 그날의 감각. 심장이 저 혼자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면 우랄과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라인은 3개가 나란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로봇 용접기가 정밀 작업을 하는 옆에서 사람의 손이 마무리 용접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들이 젊었습니다. 헬멧 아래로 보이는 얼굴들이 20대, 30대였습니다. 라인 끝 벽면에는 커다란 전광판이 걸려 있었는데 거기 뜬 숫자가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금일 생산 실적, 월간 누계. 저는 그 전광판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스승의 생산일지였습니다. 연필로 쓰던 그 심장 박동이 이 나라에서는 전광판 위에서 살아뛰고 있었던 겁니다. 밤에도 돌아갑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강태호 본부장은 손목시계를 보더니 답했습니다. 오늘 밤 11시에 2교대가 3교대로 넘어갑니다. 보고 가시겠습니까? 그날 밤, 저는 정말로 밤 11시에 공장에 다시 서 있었습니다.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교대조가 서로 인수인계를 하는 몇 분 동안만 라인이 숨을 골랐고 다시 불꽃이 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유리창 너머로 그 광경을 보며 물었습니다. 본부장, 솔직히 묻겠습니다. 세계가 전부 라인을 닫는 30년 동안 당신들은 어떻게 이걸 유지했습니까? 채산이 맞지 않았을 텐데. 강태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라인 쪽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짧게 답했습니다. 저희는 닫을 수가 없었습니다. 닫을 수 없었다니요. 그 얘기는 내일 하시죠. 그보다 저기 좀 보십시오. 그가 턱으로 가리킨 곳에 백발의 반장이 서 있었습니다. 예수는 되어 보이는 노인이 젊은 직원의 용접면을 들어 올리고 비드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뭔가를 가르치고 있었죠. 젊은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자 노인은 그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러고는 자기가 직접 토치를 잡고 시범을 보였습니다. 불꽃 속에서 노인의 옆얼굴이 붉게 빛났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바실리 반장님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물론 그럴 리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겨울밤 물 아래서 신참인 제 용접 분량을 밤새 함께 되돌려 주던 스승의 등이 40년의 시간과 7,000km의 거리를 건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모굴대가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참관단 무리에서 슬쩍 비켜서서 한참 동안 그 노인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스승님이 평생 찾아 헤매던 공장이 제가 평생 비웃던 나라에 있었습니다. 견학이 끝나갈 무렵 저는 통역에게 부탁해 그 백발의 반장과 몇 마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악수를 청하자 노인은 장갑을 벗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가까이서 본 손등에는 화상 흉터가 지도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스테판의 손이 겹쳐 보여서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실례지만 이 일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42해 했습니다. 은퇴하실 나이가 한참 지나지 않았습니까? 노인은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라인 쪽을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2번 은퇴했다가 2번 다시 나왔습니다. 회사가 붙잡아서가 아니라 저 아이들 손이 아직 제 손을 다 못 받아가서요. 용접이라는 건 책으로는 절반밖에 못 배웁니다. 나머지 절반은 손에서 손으로만 갑니다. 제 스승이 제 손에 넣어준 것을 제가 저 아이들 손에 다 옮겨놓기 전에는 못 갑니다. 손에서 손으로. 저는 그 말을 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우리는 그 손들을 명단으로 만들어 잘라냈습니다. 이 나라는 그 손들을 다리로 삼아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제 얼굴을 물끄러미 보더니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손님도 쇠 만지던 손이구려. 아까 악수할 때 알았습니다. 목이 메어 저는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국장이 아니라 용접공으로 알아봐 준 순간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오전 강태호 본부장은 회의실 탁자 위에 지도 한 장을 펼쳤습니다. 한국의 남동쪽 해안 일대가 그려진 지도였습니다. 어제 물으셨죠? 어떻게 유지했느냐고. 절반의 답이 이 지도에 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지도 위에 원을 그렸습니다. 반경 150km입니다. 이 안에 제철소가 있고 정밀기계 단지가 있고 세계 최대급 조선소들이 있고 전자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협력사 1200곳이 이 원 안에 있습니다. 아침에 주문한 부품이 점심 전에 도착합니다. 특수강이 필요하면 차로 1시간, 유압 부품은 40분입니다. 선생님 나라에서는 베어링 하나 받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9달. 저는 차마 그 숫자를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부품이 강처럼 흐르니까 라인이 마르지 않는 겁니다. 라인이 마르지 않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기술이 끊기지 않고요. 저희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이 원 전체가 하나의 공장이라서 가능한 겁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더니 직원 하나가 들어와 강 본부장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강태호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참관단을 향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후 일정을 30분 당겨야겠습니다. 오늘 상담 대기 중인 해외 대표단이 3팀 더 늘었답니다. 참관단 사이에서 낮은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공장 정문 앞으로 각국 국기를 단 의전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8나라가 줄을 섰다던 하르트만의 말은 이미 낡은 정보였습니다. 줄은 눈앞에서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그 원을 저는 그날 오후에 직접 확인했습니다. 강 본부장이 참관단을 협력사 한 곳으로 안내한 겁니다. 창원 외곽의 베어링 공장이었습니다. 종업원 80명 남짓에 겉보기에는 평범한 중소기업이었죠. 그런데 공장장이라는 사람이 벽에 붙은 출하 기록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9시에 긴급 주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특수 규격이라 재고가 없어서 곧바로 가공에 들어갔고 오후 1시에 출하했습니다. 본사 라인에는 1시 40분에 도착했을 겁니다. 아침에 주문한 특수 부품이 점심 지나 라인에 꽂히는 세계. 저는 우리 공장장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베어링 하나에 9달. 같은 지구 위에서 같은 부품이 어떤 나라에서는 9달을 걸어오고 어떤 나라에서는 4시간 만에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술의 격차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생태계와 죽은 생태계의 차이였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그 단어를 수첩에 적었습니다. 생태계. 아직은 그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 뜻인지 모른 채로 말입니다. 그날 오후 행사장에서 저는 한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사막색 군복의 대령 계급장. 가슴의 명찰에는 칼리드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UAE 방공사령부 소속으로 자국이 도입한 한국제 방공 시스템의 추가 물량 인수단을 이끌고 왔다고 했습니다. 제 위장 신분이 방공 체계 전문 컨설턴트였던 덕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테이블에 앉게 됐습니다. 천공투 말입니다. 제가 운을 뗐습니다. 카탈로그 성능이야 훌륭하지만 결국 실전을 치르지 않은 무기 아닙니까? 서류 위의 요격률과 실제 하늘은 다른 법이죠. 칼리드 대령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저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선생, 정보가 늦으시군요. 치렀습니다. 치르르다니요. 우리 하늘에서요. 미사일과 드론이 섞여서 날아왔습니다. 며칠 밤 동안이요. 천궁2 포대가 그걸 받아냈습니다. 요격 성공률 97.2%. 첫 실전이었습니다. 세상 어느 방공 무기도 데뷔전에서 그런 숫자를 낸 적이 없습니다. 저 유명한 서방제 시스템도 처음 나왔을 때 요격률이 20에서 30%대였습니다. 수십 년을 고치고 또 고쳐서 지금의 명성을 얻은 거고요. 이건 처음부터 97점이었습니다. 칼리드 대령은 잠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가 다시 저를 봤습니다. 그날 밤 이야기를 해드리죠. 저는 방공작전본부에 있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점들이 떠오르는데 하나둘이 아니었습니다. 순항미사일 사이에 드론을 몇 겹으로 섞어서 파도처럼 밀어 넣더군요. 방공망을 포화시키려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본부 안에 누구도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제부터의 몇 분이 우리가 이 시스템에 서명했던 그날의 판단을 심판하는 시간이라는 걸요. 요격탄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의 점들이 하나씩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점이 사라졌을 때 그 조용하던 본부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다 큰 군인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운이 좋았을 수도. 운이라. 그럼 기술 이야기를 하죠. 이 미사일은 발사관 안에서 불을 붙이지 않습니다. 압축 가스로 공중에 튕겨 올린 다음 허공에서 방향을 잡고 점화합니다. 그래서 포대 하나가 360도 전방위 교전이 됩니다. 발사관도 덜 상하니 수명이 깁니다. 그리고 가격은 우리가 검토했던 다른 시스템의 3분의 1이었습니다. 대령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선생, 우리가 이 시스템을 선택한 결정적 이유는 성능도 가격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엇이었소? 납기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계약해도 몇 년 뒤에나 주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자기들 쓸 것도 모자란다고 했고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포대를 받을 때 배편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 수송기를 한국까지 보냈습니다. 웃돈을 얹어서 예정보다 5달을 앞당겨 받았습니다. 하늘이 불안한 나라에게 5달이 어떤 의미인지 짐작하시겠습니까? 저는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습니다. 직업병 같은 것이었습니다. 실전 데이터라는 건 얼마든지 부풀릴 수 있습니다. 도입국이 자국 결정을 정당화하려고. 그 순간 칼리드 대령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군복 안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린 사내아이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제 막내 아들입니다. 그날 밤 요격이 벌어진 도시에 삽니다. 그 아이 머리 위에서 우리 포대가 하늘을 막았습니다. 선생, 저는 서류로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목숨으로 검증했습니다. 이 세상 어느 감사관이 그보다 엄격하겠습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웃음이 우랄에 있는 일리아의 어린 시절과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였는지 항복이었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보고서 초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판을 두드리던 손이 어느 대목에서 멈췄습니다. 우리 군의 탄약 수급 현황을 요약하던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서 포탄을 받고 있는가? 답은 쓰기도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북쪽의 그 나라, 낡은 규격에
불발률이 3자릿수 중 2자리에 이르는 포탄들. 우리를 버티게 하는 것은 북한의 낡은 포탄이었습니다. 그리고 3개가 웃돈을 얹고 수송기를 보내가며 줄을 서는 것은 같은 반도 남쪽의 새 무기였습니다. 하나의 반도, 하나의 휴전선, 2개의 운명.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창원의 밤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 멀리 공단 쪽 하늘이 불빛으로 뿌옇게 밝았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빛, 마르지 않는 강. 그 순간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수첩 첫 장에 적어온 3줄의 출장 목적은 셋 다 틀렸다는 것을요. 18개월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허수는 없었습니다. 미국은 뒤에서 만들어준 게 아니라 앞에서 주문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초안을 완성해 암호화 회선으로 전송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달았습니다. 한국 방위산업 실태 보고, 결론, 위협, 평가 전면 재수정 요망. 답시는 20분 만에 왔습니다. 오를로프였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에서 이번에는 명랑함이 걷혀 있었습니다. 레베데프, 방금 그 문서 나 말고 본 사람 있나? 없습니다. 절차대로 차관님께 먼저. 잘했어. 그럼 간단하군. 그 보고서는 존재한 적이 없는 걸로 하지. 파일은 내가 지우겠어. 당신은 귀국 즉시 내 방으로 와. 당신 거취를 정해야겠으니까. 아, 그리고 우랄의 그 설계부 말이야. 다음 분기에 추가 구조 조정 명단을 짜야 한다는군. 명단이란 게 참 쓰는 사람 마음이라서.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저는 어두운 창에 비친 제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두려웠느냐고요? 예,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두려움 밑에서 다른 것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스테판의 장갑, 아들의 질문, 백발 반장의 등, 칼리드의 사진, 그리고 스승의 일지. 저는 지웠어야 할 보고서를 가슴에 품고 모스크바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기내는 어두웠습니다. 승객들이 잠든 사이 저는 창가 자리에서 스승의 생산일지를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구름 아래 어디쯤에서 국경이 지나가고 있을 터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돌아가는가? 서류 몇 장, 그리고 40년이 걸려 겨우 도착한 진실 하나. 무기는 공장에서 나오고, 공장은 사람에서 나오고, 사람은 멈추지 않는 일에서 나온다는 것. 오를로프는 이 종이를 지우겠다고 했습니다. 종이야 지울 수 있겠지요. 하지만 제 눈에 박힌 것들은 어쩔 셈입니까? 눈밭에 검은 전차들, 결품 없음이라는 글자, 라인에 걸린 채, 주인을 잃은 장갑, 아이를 무동 태우던 어깨, 그리고 밤 11시에도 꺼지지 않던 불빛. 그것들은 이미 종이가 아니라 제 심장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 종이 몇 장이 크렘린의 상황실을 뒤집어 놓고 한 사람을 몰락시키고 저라는 인간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게 될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모스크바에 돌아온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를로프의 집무실로 불려갔습니다. 그는 여유로웠습니다. 책상 위에 제 보고서 출력본을 올려놓고 그 위에 유리 재떨이를 눌러놓고 있었죠. 마치 진실이 바람에 날아가기라도 할 것처럼 말입니다. 안지, 길게 얘기할 것 없으니까. 이 보고서 서버에서는 이미 지웠어. 그 출력본이 마지막이야. 자, 국장. 당신 앞에 길이 2개 있어. 하나, 사직서를 쓰고 조용히 연금이나 받으며 사는 길. 2, 입을 꾹 다물고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는 길. 아, 그리고 당신 아들네 공장 말이야. 다음 분기 명단 초안이 벌써 내 서랍에 들어와 있더군. 38년 동안 저는 이런 순간에 고개를 숙이는 법을 배워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 눈앞에는 다른 것들이 어른거렸습니다. 라인에 걸린 채 주인을 잃은 스테판의 장갑, 손에서 손으로 기술을 옮기던 백발의 반장, 아들의 목숨으로 무기를 검증했다던 칼리드의 사진.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차관님, 저는 3번째 길로 가겠습니다. 3번째 길이라니, 진실이 위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오를로프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길목마다 자기 사람이 서 있다고 믿는 자의 웃음이었죠.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종이는 지울 수 있어도 창고는 지울 수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사흘 뒤 크렘린 상황실에 다시 긴급 소집령이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대통령실 감찰관이 예고 없이 전방탄약 창고 3곳을 무작위로 열어본 겁니다. 서류에는 181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창고에 실제로 있던 것은 81분이었습니다. 서류와 현실 사이에서 100일이 통째로 증발해 있었던 거죠. 상황실 공기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감찰관이 물었습니다. 이 180일이라는 숫자는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냐고. 그러자 오를로프가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군수총국이 올린 수치입니다. 레베데프 국장 소관이지요. 저 역시 허위 보고를 받은 피해자입니다. 저는 그가 그렇게 나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져온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제가 결제에 올린 원본 보고서입니다. 접수 대장 사본과 함께 제출합니다. 원본에 적힌 숫자는 90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90일이 180일로 바뀐 전자, 결제의 수정 이력입니다. 수정 권한자의 서명을 직접 확인해 주십시오. 감찰관이 서류를 넘기는 소리만 상황실에 울렸습니다. 한 장, 두 장. 이윽고 감찰관의 시선이 천천히 오를로프에게로 옮겨갔습니다. 그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가는 과정을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통쾌했느냐고 물으신다면 솔직히 그 순간에는 서글픔이 먼저였습니다. 창고를 종이로 채울 수 있다고 믿는 인간이 이 나라 군수의 두 번째 의자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회의 주재자가 저를 지목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대안이 존재하는지 보고하라고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폴란드에서, 베를린에서, 창원에서 적어온 수첩을 펼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시 수준의 소모를 감당할 수 있는 무기 생산 생태계를 가진 나라는 지구상에 단 하나뿐입니다. 한국입니다. 상황실이 술렁였습니다. 한 장군이 언성을 높였죠. 미국이 있지 않느냐고. 그 미국의 정밀유도 무기 연간 생산량이 400발입니다. 최근 분쟁 몇 주 동안의 소모량은 4,000발이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들의 인도를 4년씩 미루고 있고 함정 10척의 건조를 한국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무기를 팔아 세계를 이끌던 나라가 지금 무기를 사러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무슨 수로 그런 생태계를 유지했느냐고.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지구 반 바퀴를 돌았으니까요. 저도 그 답을 찾으러 갔었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답이 우리를 정면으로 겨누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이렇게 배웠습니다. 냉전에서 이긴 쪽이 강해졌다고. 정반대였습니다. 냉전의 종식이 승자들을 무장해제시켰습니다. 적이 사라진 30년 동안 미국도, 유럽도, 그리고 우리도 이윤이 나지 않는 라인을 닫고 숭령공을 내보내고 강을 메웠습니다. 그런데 지구상에 딱 한 곳, 냉전이 끝나지 않은 땅이 있었습니다. 한반도입니다. 70몇 년 전 우리 소련이 밀어붙였던 바로 그 전쟁. 그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은 단 하루도 강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전면전을 준비해야 하는 나라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시작한 전쟁이 한국의 무기고를 살렸고 우리의 붕괴가 우리의 무기고를 죽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땅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공장이 된 겁니다.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기침 소리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방금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서 세계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다는 것을요. 침묵을 깬 것은 감찰관이었습니다. 그는 수정 이력 서류를 덮으며 짧게 선언했습니다. 오를로프 차관은 이 시간부로 직위 해제, 문서 위조 및 직권 남용 혐의로 조사에 회부한다고요. 경호 요원들이 다가서자 오를로프는 의자를 걷어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자가 매수된 겁니다. 한국에 넘어간 거라고. 다들 눈이 멀었어.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끌려나가는 그의 고함이 문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상황실의 시선은 탁자 위의 서류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종이의 왕은 결국 종이 한 장으로 무너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상황실을 나서는데 주재자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레베데프 국장. 오늘 보고 문서로만 묻어두기에는 아깝군. 군 지휘부 전체가 들어야겠어. 강연을 준비하시오. 국장실로 복귀한 제가 첫 번째로 결제한 서류는 우랄 공장의 감원 명단 전면 재검토안이었습니다. 명단을 백지화하는 대신 저는 새 조직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기술 전수반. 은퇴했거나 해고됐던 최고참 숭령공들을 다시 불러 그 손의 기술을 젊은 손에 옮기게 하는 조직이었습니다. 창원의 백발 반장에게서 훔쳐온 아이디어였죠.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배움에는 국적이 없으니까요. 그 주말 일리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밝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스테판 아저씨가 돌아왔어요. 라인에 걸어뒀던 그 장갑 있잖아요. 아저씨가 그 앞에 한참을 서 있다가 장갑을 내려서 다시 꼈어요. 그러고는 젊은 애들을 돌아보면서 딱 한마디 했어요. 자, 다시 배우자. 저는 수화기를 든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종이 한 장이 지웠던 34년이 다른 종이 한 장으로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겨우 목소리를 가다듬고 저는 아들에게 오래 준비해온 부탁을 꺼냈습니다. 일리야, 아비가 부탁 하나 하마. 배우려면 동쪽을 봐라. 자존심은 잠시 접어두고 저 나라가 그 강을 어떻게 지켰는지 내 눈으로 보고 배워와라. 다리는 아비가 놓으마. 동쪽이요? 아버지가요? 한국을 그렇게 무시하시던 분이. 그래, 무시하던 아비가 하는 말이니까 더 믿어도 된다. 한 달 뒤 국방대강당에서 강연이 열렸습니다. 군 지휘관과 방산업계 인사 600명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원고 대신 세 문장을 먼저 읽었습니다. 대량 생산은 우리의 발명품이고 그 적자는 러시아다. 한국은 남의 설계도를 조립하는 나라다. 실전 없는 무기는 전시용 장난감이다. 이 세 문장은 제가 38년 동안 진리로 믿었던 문장들입니다. 그리고 셋 다 틀렸습니다. 오늘 저는 이 문장들이 어디서 어떻게 부서졌는지를 보고하러 왔습니다. 저는 눈 덮인 폴란드의 검은 전차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결품 없음이라는 네 글자를 8나라가 늘어선 대기줄을 밤 11시에도 꺼지지 않던 불빛을 그리고 하늘에서 실전으로 증명된 97.2%를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원고를 덮고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한 문장입니다. 이제 전 세계는 한국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그 나라가 국력의 기준을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무기의 성능이 아니라 무기를 낳는 생태계, 그것이 새로운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 앞에서 정직해지는 것만이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출발점입니다. 박수는 바로 터지지 않았습니다. 먼저 긴 침묵이 있었고 그 다음에 누군가 한 사람이 손뼉을 쳤고 이윽고 강당 전체가 그 소리에 잠겼습니다. 저는 그 박수가 저를 향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실을 향한 박수였고 어쩌면 뒤늦은 존경이었습니다. 한 번도 강을 멈추지 않은 어느 반도의 사람들을 향한 존경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집 서재에서 스승의 생산일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빈 페이지에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 글씨를 보탰습니다. 반장님, 강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동쪽에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일지는 이제 일리아에게 물려줄 생각입니다. 연필로 쓴 심장 박동이 무엇인지, 그 박동을 지키는 일이 왜 나라를 지키는 일인지, 아들의 세대는 저보다 빨리 깨닫기를 바라면서요.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한국의 여러분께 한마디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그 강을 당연하게 여기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구 반대편에서 평생 무기를 만져온 늙은이가 보기에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경이입니다. 그리고 그 경이는 기적이 아니라 멈추지 않은 손들이 만든 것입니다. 새벽 라인에 서던 손, 손에서 손으로 기술을 넘기던 손, 눈물을 닦고 다시 토치를 잡던 손. 이제 세계가 그 손 앞에 줄을 서는 시대가 왔습니다. 부디 그 강을 앞으로도 마르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러시아 국방부 군수총국 국장 레베데프가 폴란드에서 창원까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한 대한민국의 저력이었습니다. 세계가 줄을 서는 그 강물은 기적이 아니라 우리 세대가 새벽마다 멈추지 않고 흘려보낸 땀이었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주변에 널리 공유해주세요. 멈추지 않는 손이 마르지 않는 강을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 새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